망해서 거지된 노친네가 꼴에 관은 또 제일 좋은 걸 썼네. 술에 취한 태성은 장인어른의 빈소에 나타나 관을 발로 차더니 그대로 엎어버리려 했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관이 기울었습니다. 그 순간 태성의 눈이 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에 꽂혔고 억지로 풀어내려 했습니다. 그때 말리는 아내 수진의 뺨을 그대로 후려쳤습니다. 저리 꺼져! 죽은 노친네한테 이딴 게 왜 필요해? 그날 이후 태성의 교수 자리와 전 재산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남편의 인생을 파멸로 무너뜨렸을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향 냄새가 빈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수진은 상주 자리에 꼿꼿이 앉아 조문객들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아버지 오병국이 세상을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82살의 노인은 오래된 사업 실패의 상처를 안고 살다가 딸에게 많이 미안해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수지는 울다 울다 눈물도 다 말라버린 상태였어요. 그저 빈소를 지키는 것, 그것만이 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였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을 이어 들어왔고 빈소는 조용한 울음과 낮은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절을 받으면서도 영정 속 아버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철물 유통 사업이 한창 잘 나가던 시절의 아버지 모습이었죠. 무뚝뚝하지만 딸 앞에서는 늘 미안한 눈빛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눈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조여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빈소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조문객들 사이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 윤태성이 비틀거리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한쪽으로 흘러내려 있었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술 냄새가 빈소 입구에서부터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조문객들이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고 누군가 낮게 저 사람이 사위야?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불안함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서며 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성은 영정 앞에 서서 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입꼬리에 비웃음 같은 것이 번졌어요. 그의 눈이 관 위에 얹힌 흰 국화, 수에, 고급 원목관 위를 훑었습니다. 망해서 거지된 노친네가 꼴에 관은 또 제일 좋은 걸 썼네. 빈소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조문객 몇몇이 귀를 의심하듯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수지는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치심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여보. 수진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남편 태성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관 가까이로 걸어가더니 수의 자락을 손끝으로 건드리며 가격을 따지듯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얼마야? 쥐뿔도 없는 노인네한테 돈 아깝게 제일 비싼 것만 해줬네.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태성의 시선이 아버지의 손목에서 멈췄어요. 아버지 오병국의 손목에는 오래된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나가던 시절 수진이 아버지 생신에 선물한 값비싼 고급 시계였어요. 아버지는 사업이 무너진 뒤에도 그 시계만은 팔지 않으셨더군요. 수진에게는 그 시계가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날에도 손목에서 내리지 않으셨던 것이었어요. 태성은 아무 망설임 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죽은 노인네가 이걸 왜 차고 있어? 이건 산 사람이 써야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치고 올라왔어요.
그녀는 빠르게 달려가 태성의 팔을 두 손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미쳤어요? 하지 마. 태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수진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셌던지 수진은 한 걸음 비틀거렸어요. 그는 시계를 억지로 빼내려고 손가락을 구부렸고 수진은 다시 두 팔을 벌려 막아섰습니다. 그만하라고요. 그 순간 태성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수진의 뺨에 충격이 왔어요. 빈소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수진은 맞은 자리에 손을 올리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뺨이 타는 듯 얼얼했어요. 저리 꺼져. 죽으면 쓸모도 없는데 유나는. 그 말이 빈소안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이었어요. 태성이 관 옆면을 발로 차더니 세게 밀어버렸습니다. 관이 기울어지며 바닥에 부딪히는 무거운 소리가 빈소 안에 울려 퍼졌어요. 조문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달려들어 관을 붙잡았고 빈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물이 멈췄습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뺨이 얼얼했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 더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그녀의 가슴 안에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배신감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30년 가까이 한 지붕 아래 살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그 감정이었어요. 이 사람은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이 빈소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더군요. 그녀의 눈이 태성의 얼굴 위에 조용히 그러나 깊게 꽂혔습니다. 빈소 안은 뒤집어진 관을 바로 세우느라 한동안 소란스러웠습니다. 친척 몇몇이 달려들어 관을 겨우 제자리에 올려놓았고 조문객들은 말없이 자리를 정리했어요. 누구도 태성에게 직접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빛을 피하거나 멀찍이 물러섰을 뿐이었죠.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수의 자락을 다시 가지런히 펴드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내려다보는데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슬픔보다 더 크고 낯선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빈소 입구에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남정자였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검은 상복,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 겉모습만 보면 흠잡을 데 없는 단아한 노부인이었어요. 정자는 빠른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오더니 주변 눈치를 한번 살폈습니다. 상황을 짐작했는지 입가가 굳어 있었어요. 친척 한 명이 정자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관을 엎으려 한 것, 수진이 뺨을 맞은 것, 태성이 시계를 빼내려 한 것까지. 정자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수진은 그 표정을 읽었어요. 당혹감이 아니었습니다. 수습을 어떻게 할지 계산하는 얼굴이었더군요. 정자는 아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에게로 왔습니다. 넌 여기서까지 부부싸움을 했니? 표정 풀어라. 집안 창피하게.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자는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그 말은 또렷이 들렸어요. 수진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태성 씨가 저희 아버지 시계를 빼내려고 했어요. 저를 때리기까지 했고요. 정자는 잠시 수진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문객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죽은 사람이 시계는 차서 뭐하니? 살아있는 사람이 써야지. 그게 무슨 대수라고. 빈소 안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시선을 아버지 영정 쪽으로 돌리더니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사업 망해서 수십 년을 사위 등골 빼먹던 양반이
마지막까지 폼은 다 잡으시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수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영정 속 아버지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딸 앞에서 늘 미안한 눈빛을 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진 뒤에도 단 한 번도 사위에게 손 벌린 적 없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딸에게 짐이 될까봐 아픈 소리 한마디 못하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향해 저런 말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친척 몇몇이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고 일부는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아무도 정자에게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수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태성이 한 말과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머릿속에 단단히 새겼습니다. 이 빈소 안에서 들은 말들을 수지는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정자는 수진의 그 눈빛을 불편하게 여겼는지 시선을 거두고 아들 쪽으로 걸어갔어요. 태성은 구석자리에 비스듬히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조차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수지는 다시 상주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등이 곧게 펴졌어요. 눈물은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집에 돌아온 것은 밤이 꽤 깊어서였습니다. 수지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신발을 벗으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등을 기댄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빈소까지 하루 종일 꼿꼿하게 버텼던 몸이 문을 닫는 순간 그대로 무너져 내렸어요. 거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태성이 넥타이를 풀어 소파에 던지며 냉장고를 열고 있었어요. 냉장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물 한 잔을 꺼내 단숨에 마시는 소리.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어난 그 소리들이 수진의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어요. 수진은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당신 술 먹고 오늘 한 짓 기억해요? 아버지 관을 발로 차고 제 뺨까지 쳤잖아요. 태성은 리모컨을 들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을 한번 훑더니 이내 귀찮다는 듯 시선을 돌렸어요. 그만 좀 해. 피곤하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과도 해명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수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도 이미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뺨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바닥 자국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수지는 그 자국을 손끝으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아직 얼얼했어요. 하지만 지금 느껴지는 건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이었어요. 30년 가까이 살아온 남자가 아버지 빈소에서 고인을 모독하고 자신의 뺨을 쳤다는 사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이 뺨의 통증보다 훨씬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잊지 않기 위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또박또박 눌러 썼습니다. 쓰다 보니 한 가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태성은 오늘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결혼 초부터 장인 앞에서는 공손한 척했지만 돌아서면 늘 씹어댔습니다. 무시당했다고,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사위를 대놓고 모욕한 적이 없었어요. 태성이 품어온 것은 실제로 당한 모욕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오래 썩어 굳어진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그걸 오늘에야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슬픔보다 더 허탈하게 가슴을 후볐습니다.
수지는 일기장 마지막 줄에 천천히 적었어요. 오늘부터는 참는 대신 기억하고 언젠가 반드시 되갚아줄게. 펜을 내려놓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은 없었어요.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오늘 처음으로 슬픔이 아닌 다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차갑고 그리고 단단한 빛이었어요.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아무것도 모른 채 채널을 돌리고 있었어요.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성은 식탁에 앉자마자 밥이 왜 이렇게 늦냐며 수진을 닥달했어요. 셔츠가 제대로 안 다려졌다며 짜증을 냈고 장례비 정산도 알아서 하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그런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밥을 떠주고 국을 올리고 반찬을 정리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아침이었어요. 태성은 수진이 다시 예전처럼 참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입꼬리가 조금 풀린 채 숟가락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진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세무법인에 출근한 수진은 자리에 앉자마자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세용 컨설팅이었습니다. 태성은 몇 년 전부터 법인 장부 정리를 수진에게 맡겨왔어요. 세무일을 오래 했으니 믿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진은 그동안 시키는 대로 정리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돈의 흐름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조용히 펼쳤어요. 세금 신고 흐름, 법인 지출 항목, 카드 사용처를 차례로 훑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몇 장을 넘기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짜에 호텔 결제, 고급 식당 결제, 선물 매장 결제가 나란히 묶여 있었어요. 그것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 세 번, 날짜만 바뀐 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연구비 항목으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연구와는 전혀 관계없는 지출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날짜들을 적어 내려가며 태성이 그날 어디 있었는지 떠올렸어요. 야근이라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학회가 있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학교일이 늦어진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수지는 감정을 억누르고 이상한 내역들을 따로 추려 메모해 나갔습니다. 손이 빨라졌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태성은 또 친구들과 술 약속이 있다며 나가고 없었습니다. 수지는 식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이혼, 증거, 명예, 법인 돈, 변호사. 5단어를 적은 뒤 그 사이를 선으로 연결했습니다. 수지는 선을 긋고 지우고 다시 그으며 자신만의 지도를 만들어 나갔어요. 그녀는 남편이 무너질 자리를 정확하게 만들기 전까지는 절대 서두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싸움은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준비가 끝난 사람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노트를 덮은 수진의 얼굴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정확하게 조준된 눈빛이었어요. 수진이 장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낮에는 세무법인에서 일하고 밤에는 노트를 펼쳤어요. 호텔, 고급 식당, 선물 매장, 연구비 항목으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연구와는 전혀 관계없는 지출이었습니다. 돈이 새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 돈이 누구에게 흘러가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태성은 그 무렵 부쩍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대학원 논문 지도가 있다. 외부 강의가 있다. 교수 모임이 길어진다. 핑계는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자정이 넘어들어와 씻고 자는 것이 반복됐어요. 수지는 그 패턴이 장부 속 날짜들과 조금씩 겹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숫자가 말하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태성이 대학원 논문 지도가 있다며 나섰어요. 재킷을 챙겨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한번 매만지는 모습이 평소 학교 갈 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나간 후 수지는 차 키를 들었습니다. 태성의 차는 학교 방향이 아니었어요. 시내에서 벗어나 외곽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차를 몰았어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틀리기를 바랐어요. 차가 멈춰선 곳은 도심 외곽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수지는 건너편 골목에 차를 세웠어요. 레스토랑 창가 자리가 환하게 불 켜진 채 보였습니다. 태성이었어요. 맞은편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수지는 차에서 내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발이 움직였습니다. 레스토랑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입구 쪽 자리에 앉은 척 몸을 낮추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진을 보지 못했어요. 서로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태성의 대학원생 서아린이었어요. 2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밝게 웃는 얼굴의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와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태성은 수진이 수십 년 동안 보아온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윤리를 가르치는 교수의 얼굴도, 집에서 잔소리를 늘어놓는 남편의 얼굴도 아니었어요. 수진이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눈빛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느긋한 공들이는 눈빛이었어요. 태성이 작은 쇼핑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린이 두 손으로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어요. 포장지를 살짝 들추어 보더니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태성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아린의 손을 자연스럽게 덮었습니다. 수지는 숨이 막혔어요. 배신감이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밥을 차리고 옷을 챙기고 집안을 지켜온 세월이었습니다. 그 세월을 저 남자는 저렇게 쓰고 있었어요. 수지는 핸드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손이 흔들렸지만 셔터를 눌렀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태성이 아린을 안고 있는 장면,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장면, 쇼핑백을 건네는 장면이 화면 안에 담겼습니다. 수지는 사진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바로 저장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돌리기 전에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 더 차갑고 선명한 것이 가슴 한가운데 박혀 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형태를 갖추는 것 같은 분노였어요. 집에 돌아온 수지는 방에 들어가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선명했어요. 창가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얼굴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노트를 펼쳐 짧게 적었어요. 이 사람은 무너지기 전까지 절대 멈추지 않는다. 펜을 내려놓은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뒤 태성이 들어왔어요. 논문 지도가 길어졌다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식탁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태성은 수진이 모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태성이 지방학회가 있다며 가방을 챙겨나간 것은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틀 일정이라고 했어요. 수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골목을 빠져나가 멀어졌어요. 수지는 서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태성의 서재는 늘 단정했어요. 책장에는 경영학 전공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는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며칠 전부터 태성이 서재 열쇠를 두 번째 서랍 안에 넣어두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 서랍은 평범했습니다. 강의 자료와 세미나 책자뿐이었어요. 두 번째 서랍이었습니다. 손을 깊이 밀어넣자 고무줄로 묶인 영수증 뭉치와 반으로 접힌 파일이 나왔어요. 수지는 파일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첫 장은 세용 컨설팅 자금 사용표였어요. 수지는 세무일을 20년 넘게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한 줄만 봐도 돈이 어디로 샜는지 보였어요. 행사 협찬비로 처리된 금액이 같은 날 개인 카드 결제 대금으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외부 자물쇠 항목 옆에는 흘려 쓴 메모가 있었어요. 서아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연구재단 자금을 불륜에 쏟아붓고 있었던 거였어요. 수지는 떨리는 숨을 억누르고 영수증 뭉치를 풀었습니다. 호텔 숙박비, 고급 레스토랑, 명품 매장. 날짜를 짚어보니 야근이라던 날, 논문 지도라던 날들이었어요. 수지는 손을 더 깊이 넣었습니다. 파일 맨 뒤쪽에 서류 한 묶음이 있었어요. 꺼내서 첫 줄을 읽는 순간 수진의 손이 굳었습니다. 대부업 대출 계약서였어요. 대출 금액은 5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의자 란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오수진.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수지는 서명란을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이 쓴 글씨가 아니었어요. 도장 자국도 있었습니다. 수진이 쓰는 도장이 아니었어요. 손끝으로 도장 흔적을 짚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5억 원짜리 빚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거였어요. 배신감이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분노를 넘어 두려움이 올라왔어요. 이 빚이 법적으로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5억 원짜리 채무자가 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수지는 계약서를 넘겼습니다. 서류 사이에 메모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빼곡한 글씨체였습니다. 전화번호 몇 개와 짧은 메모들이었어요. 수지는 그 글씨를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 남정자의 필체였어요. 그리고 서류 끝에는 대출금 일부가 세용 컨설팅 계좌로 입금된 흔적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남편의 외도, 연구재단 자금 횡령,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가담한 명의 도용. 이것은 더 이상 부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범죄였어요.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 복합기를 켰어요. 장부 영수증, 계약서, 메모를 한 장씩 복사했습니다. 원본은 정확히 제자리에 돌려놓았어요. 복사본은 날짜별로 정리해 봉투에 나눠 담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서재 불을 끄고 문을 닫은 수지는 봉투를 가슴에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었어요. 이 봉투를 어디에 내밀어야 하는지, 누구에게 가져가야 하는지 수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가슴에 안은 날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변호사 한지영을 만나 증거 자료를 넘겼어요. 한지영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아무 말 없이 들여다봤습니다. 불륜 사진, 횡령 장부, 명예 도용 계약서까지 훑고 난 뒤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어요. 이혼 소송에 형사 고발까지 전부 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해요.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가슴 한쪽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성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수지는 거실에서 그 통화를 들었습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고 긴장되어 있었어요. 통화가 끝난 뒤 그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요양원에 있던 시아버지 윤도식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는 연락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남정자는 수진을 불러 세우더니 당당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장례는 최고급으로 해. 집안 체면이 있지 않니?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수진의 손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며칠 뒤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빈소가 열리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조문객들 틈에서 낯선 얼굴 하나가 태성을 따로 불러 세웠어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표정은 차가웠어요. 윤 교수님, 이번엔 정말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더는 못 기다립니다. 채권자였어요. 태성은 주변을 둘러보며 그 남자를 구석으로 밀어냈습니다. 식은땀이 번진 얼굴이었어요. 수진은 그 장면을 멀찍이서 바라봤습니다. 그때 수진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학교 감사실의 박민철이었어요. 그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 교수님 연구재단 자금 사용 내역 감사실에서 전면 재검토 들어갔습니다. 징계위원회 소집도 시간 문제입니다. 수진은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남편의 위기가 집안을 넘어 바깥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빈소 안쪽이 잠깐 조용해진 틈이었어요. 태성이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창문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어요. 아리나. 지금 장례 중이야. 나중에 연락할게 끊어. 태성은 짧게 끊고 들어왔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이름을 들었어요. 학교 감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아린에게도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장부에 올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였어요. 빈소 준비를 마친 뒤 수지는 시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 잠시 섰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하던 분이었어요. 아들의 오만함도 며느리의 고통도 다 보면서 아무것도 막지 못하고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영정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봉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에게 넘길 순서도 정해져 있었어요. 변호사 한지영과의 상의도 끝났습니다. 수진에게 남은 것은 딱 하나였어요.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간,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윤도식의 발인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빈소에는 조문객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어요. 친척들, 태성의 친구들, 학교 동료 교수들, 오랜 지인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향 냄새와 낮은 대화 소리가 빈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수지는 상주 자리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단정한 상복, 차분한 표정. 하지만 가방 안에는 봉투 3개가 나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한지영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은 2시간 전이었어요. 모든 준비는 끝나 있었습니다. 태성은 빈소 앞쪽에 서서 조문객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어요. 점잖은 교수의 얼굴이었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었어요. 저 얼굴을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수진 혼자였습니다. 그때 사복 차림의 낯선 남자 2명이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그들을 알아봤어요. 수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곧장 태성에게 다가갔어요. 윤태성 씨 맞으시죠? 태성은 조문객인 줄 알고 고개를 돌렸다가 굳어버렸습니다. 사복 경찰이었어요.
자금 횡령 및 명예 도용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태성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눈이 커지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조문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진이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태성은 그제야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설마 당신이 한 짓이야? 수진은 태성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해 아닙니다. 명백한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굳었어요. 시어머니 남정자가 빈소 한쪽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수진은 첫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세용 컨설팅 자금 사용표와 카드 내역이었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펼쳐 조문객들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들었어요. 외부 자문료, 행사 협찬비, 전부 연구재단 자금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실제로 어디 쓰였는지 아시나요? 수진은 다른 봉투 안에서 사진들을 꺼내 태성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아린과 마주 앉아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녀와 포옹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연구재단 자금이 불륜에 쓰인 겁니다. 태성은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재빨리 손으로 덮으려 했어요. 수진은 그 손을 피해 사진을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학회 날짜에 찍힌 호텔 영수증입니다. 딸뻘인 젊은 여자랑 호텔에서 은밀하게 학회를 하셨나 보네요. 야, 너 입 닥치지 못해? 태성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빈소 안 조문객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수진은 그를 바라봤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 관을 엎어놓은 그날 당신 인생도 같이 엎어진 거야. 빈소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태성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찾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수십 명의 눈이 그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수진은 마지막 봉투를 꺼냈어요. 대부업 계약서였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들어 사복 경찰에게 건네며 또렷하게 말했어요. 제 명의를 도용해서 5억 원짜리 빚을 만든 사람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녀 말과 함께 시선이 남정자에게로 꽂혔습니다. 남정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야.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사이에 끼워진 자신의 필체 메모가 이미 경찰 손에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친척 한 명이 낮게 탄식했습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태성의 학교 동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시선을 내려깔았습니다. 태성이 수진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으르렁거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집에 가서 우리끼리 얘기해. 제발. 수진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 걸음 더 가까이 섰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아졌습니다. 수진의 눈이 태성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쳤어요. 그 눈빛 속에는 분노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자금 횡령 신고도 이혼 소송 접수도 이미 다 끝났어. 당신이 모르고 있었을 뿐이야. 수진은 태성을 차갑게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윤태성 교수님, 그날 제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 모욕한 죄, 앞으로 처절하게 치르시게 될 겁니다. 태성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뒤로 반 걸음 물러서며 빈소벽에 등이 닿았어요. 남정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손을 떨었습니다. 빈소 안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수진은 시아버지 영정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사복 경찰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빈소 안 수십 개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혀 있었지만
수지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등이 곧게 펴진 채 두 발이 바닥에 단단히 붙어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어요. 대학 교수가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아내에게 고발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은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퍼져나갔어요. 학교 안에서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측은 즉시 움직였어요. 윤태성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실은 세용 컨설팅 거래 내역과 연구재단 자금 사용 내역, 강의 외부 활동비 전체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박민철이 정리한 내부 자료와 수진이 제출한 장부 사본, 카드 내역이 서로 맞물렸습니다. 태성이 연구재단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숫자로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태성은 법정에서 버텼습니다. 외도는 오해라고 했고 법인 지출은 모두 연구를 위한 것이었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백했어요. 변명할수록 오히려 구멍이 커졌습니다. 징계위원회의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교수의 품위와 연구 윤리를 모두 어긴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한다며 윤태성에게 파면을 결정했어요. 수십 년 경력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세용 컨설팅도 버티지 못했어요. 세금 조사가 시작되자 거래처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밀린 빚과 손해배상 책임뿐이었어요. 태성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이름, 교수라는 직함, 법인 대표라는 타이틀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정자는 더 빠르게 무너졌어요. 며느리 명의를 도용해 5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수사로 확인됐습니다. 벌금과 민사 손해배상을 피할 수 없었어요. 살던 집을 정리해야 했고 작은 임대 아파트로 옮겨야 했습니다. 아들을 살리려다 자신도 함께 가라앉은 꼴이었어요. 수지는 법정에서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한지영이 서류를 차례로 제출할 때마다 수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30년 가까이 모아온 살림, 세무일을 하며 꼼꼼하게 정리해온 기록들이 법정에서 그녀 편에 서줬습니다. 이혼은 확정됐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도 수진에게 유리한 결과로 마무리됐어요. 남편과 묶여있던 관계가 판결문 한 장으로 끊어졌습니다. 수진은 법정을 나서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쥔 그날, 수진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기쁘다는 말도 후련하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싸움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삶이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자기 이름을 건 세무사무소를 열었어요. 오수진 세무사무소. 간판을 처음 달던 날 그녀는 한동안 그 글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자기 이름 석자로 서는 첫날이었어요. 사무소는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고 나서 더 꼼꼼해진 수진의 일처리를 사람들은 금방 알아봤어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손님들은 오 선생님은 끝까지 책임져 준다며 다시 찾아왔어요. 수진은 그 말 한마디가 어떤 훈장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사무소 문을 나서는데 건물 입구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실루엣을 보는 순간 걸음이 멈췄어요. 남정자였습니다. 한때 기품 있는 척 반듯하게 차려입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얼굴은 초췌했고 옷차림도 예전과 달리 낡고 초라했습니다. 사무소 앞에서 들어오지도 못한 채 한동안 서성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수진과 눈이 마주치자 남정자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구나.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남정자는 눈물을 쏟아내며 말을 이었어요.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병원비도 없다고 했어요. 말을 하다 결국 남정자의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길 위에 무릎을 꿇은 채 남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돈 좀 빌려줘. 제발. 그래도 한때는 내가 네 시어머니였잖니.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끔거렸습니다. 수지는 그 시선을 느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은 남정자의 얼굴을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 빈소에서 사업 망해서 사위 등골 빼먹던 양반이라고 했던 그 입이었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5억 원짜리 빚을 만든 그 손이었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고쳐들었어요. 저는 이제 남이에요. 당신 아들한테나 가보세요. 그것뿐이었어요. 수지는 남정자 옆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아들 윤도현의 판사 임용식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아침 일찍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옷깃을 한번 여미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오늘은 울 날이 아니었습니다. 임용식장에서 도연이 수진을 발견하고 걸어왔어요. 판사복을 입은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수진의 가슴이 꽉 찼습니다. 배신감으로 무너졌던 날들이, 일기장에 혼자 기록을 남기던 밤들이, 봉투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던 그 순간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어요. 수지는 아들의 옷깃을 조용히 한번 다듬어줬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임용식장 한쪽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어요. 구겨진 정장을 입은 태성이었습니다. 한때 반듯한 교수의 위세를 풍기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어색해 보였어요. 태성은 도연을 발견하자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도연아. 도연은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거두고 어머니 곁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수진 역시 그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팔을 가볍게 잡은 채 앞으로 걸었어요. 태성이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끝내 돌아보지 않았어요. 수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됐어요. 눈물을 보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 그것이 자신이 저 사람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마지막 판결이었어요. 햇살이 임용식장 안으로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들과 나란히 앞으로 걸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사연 주인공에게 건네고 싶은 위로나 응원의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밝고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